네, 북한 목선 귀순 논란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야권은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청와대가 은폐 의혹을 해명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토론회 개최 여부에 있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6월 임시국회도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도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들 관심이 이 북한 어선 귀순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앞서 두 분 전문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급할 텐데 일단 야권 정치권의 반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이게 이제 한국당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남북 군사 합의 폐기는 전 이 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단지 제 말씀처럼 경계 실패는 이미 인정을 한 거니까 군에서도 그 부분은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고 아무튼 최근에 이 남북 간의 여러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긴장이 이완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정치적인 어떤 이런 화해 분위기와 군의 안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 남북 군사 합의, 9.19 합의 이 부분을 여기에 연동시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군의 어떤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이걸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아 보이고 예. 단지 이제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했고 이낙연 총리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오는 과정에서 왜 포착이 안 된 건지, 경계에 왜 실패했던 건지,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왜 발표를 처음에 국방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삼척 인근이라든지 좀 뭔가 의혹 같은 것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경계를 실패했다. 그리고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 그리고 강제 북송 의혹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려면 국정조사가 좀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유한국당만의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다 일정 부분 국정조사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 군사 합의 폐기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야당이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온 데는 일정 부분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축소 은폐, 그러니까 그 국방부가 보고를 하면서 일정 부분 좀 왜곡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계 실패는 또 인정했다 그랬고요. 축소 은폐 문제에 있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할 때 그 지금 우리 군의 그 분위기가 너무 평화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북한 어선이 귀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류가 아니라 귀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북한을 너무 의식해서 이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예. 이런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든 해서 좀 꼭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자에 대한 그런 징계 부분에 있어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직 그 부분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보면요. 휴전선에서 이제 월북했을 경우에 사병이 월북하면은 되게 사단장은 옷을 벗더라고요. 사단장이 책임진 거죠. 사단사령부하고 철책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같은 전방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도 사단장이 대체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요. 옷을 안 벗더라도 이제 후방으로 다시 이제 임지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느냐 문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계가 왜 뚫렸는지, 그리고 거기 잠수함 초계기도 있었고, 감시망 같은 장비도 있었는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된 건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지금 국방부 장관 해임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건 아직 일단 목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해임 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일단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상임위 차원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만약에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군의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득이 잘 안 간다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국정조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국정조사를 결정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 정경도 국방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이제 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1분 30초, 90초 사과했습니다. 네. 385자였다고 하죠. 제가 좀 일부러 찾아봤는데 7년 네. 전에 노크 교수님 있을 때 김광진 전 국방장관이 있는데 한 2분 50초짜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어서 국방부 대변인이 관련 기자 질의응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제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박상희 법무장관이 나홀로 기자회견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장관들이 일단 이 기자회견 모습 국민들에게 좀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걸 대변해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썩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북한의 목선입니다만 군함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경계가 뚫린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5일 날 함경 북도에서 출발했고 휴전선을 넘어서 울릉도 인근까지 갔다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동안 전혀 물론 그게 목선이고 작은 배이기 때문에 우리 경계망에 포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규명할 문제인 것이고.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문제임은 분명한데 그분을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는 거지. 기자회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한 거죠. 사과했죠. 사과한 거라서 그랬는데 사과한 거라 하더라도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그게 꼭 기자회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좀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브리핑이냐 기자회견이냐에 따라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걸 좀 넘어서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잖아요. 상황에 예. 따라서 그런 건 보다 유연하게 기자 질문을 받을 때도 받는 것이고 설령 기자 질문을 받게 돼 있을 때라도 상황이 급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가야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안 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앞서서 이제 의원님께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시면서 축소 은폐와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해명을 해놨거든요. 해명 들으시기에는 좀 부족하셨는데요. 네, 해명을 들으니까 뭐 삼척항 인근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인근이라는 건 항구 방파제도 포함해서 그 지역 주변을 다 얘기하는 거고 군에서 많은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군인이 아니니까 정확히 예. 모르겠어요, 우린 그죠? 그렇지만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경 보고서를 봤을 때 삼척항의 방파제에 도달했다는 게 명확하고 그다음 자체 동력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명확했잖아요. 근데 그 국방부 발표는 보면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고 자체 동력이 아니라 표류를 해왔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의 그런 그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해명한 게 그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고민정 대변인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국방부가 그럼 해경 브리핑이나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왜 그럼 얘기를 했냐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럼 이렇게 발표를 했냐 이랬더니 그 고민정 대변인이 해명을 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아니 국방부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 브리핑을 한 국방부 관계자 개인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방부 대변인이 모르면서 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정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더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해경에서는 15일 오전 6시 50분에 그 파출소의 신고가 이게 우리 국민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신고를 접수하고 19분 만에 첫 보고서를 내서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에 3차례 보고서를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이 김정재 의원실에서 입수를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랑 국방부 브리핑은 17일 날 있었는데 이 받아놓고 왜 브리핑을 다르게 한 건지 이게 의혹이 다 일죠. 근데 그 국방부가 브리핑을 할 때 그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다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행정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계속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럼 그 안보실 행정관이 있었으니까 그럼 청와대랑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내용까지 있으니까 청와대에도 물어보고 해경에도 물어보고 합참에도 물어보고 국정원에도 물어보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임위에서 각계격파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 교수님, 청와대 해명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청와대 해명은 좀 이제 납득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인근이라는 말이 이제 군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네요. 군 출신 저희 학과 군수학과 교수한테 예. 답장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근이라는 표현도 일각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뉴스 근처에서 벌어지면 연합뉴스 일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국민 일반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국민 일반에서 볼 때는
삼척항 그 방파제에서 저반이 된 건데 그거 인근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은 들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것보다는 예. 어쨌든 간에 그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발표를 했거든요, 국방부가.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가 바뀌었어요.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해경의 보고서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죠. 예. 해경에 보고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 장관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은폐나 축소할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구심은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해명하고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책임져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허위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인근이다 아니다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역시 그 해경이 처음에 보고한 거 청와대나 합참 그리고 이제 보고를 쭉 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질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뭐 아까 국정조사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 하려면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지금 또 언니가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토론회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정치 청문회를 열 건가 말 건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원탁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쪽은 글쎄요, 아직은 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찬성하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여당에선 기본적으로 선 국회 정상을 하고 후에 이제 원탁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제 경제 실정 청문회든 경제 토론이든 경제 원탁 회의든 어떤 이름을 걸든 이제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청와대 경제 정책 이제 청와대 정책 실장까지 나온다면 사실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야당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중간 선거, 중간 심판같이 될 테니까 경제 실정, 경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총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잖아요. 내년 총선까지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건 선국회 정상화 후 원탁 회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어요. 이름이 어떻게 됐든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나오고 경제부총리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야당의 일정 부분 야당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안보 문제 또 그리고 경제 문제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감사도 얼마 안 남았고 추경심사를 하면 사실 야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심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명분이 있으면 다들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러니까 저는 시점의 문제지 일정 부분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야당도 들어가는 게 시간 문제가 아닐까. 국회 정상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간의 문제가 말이죠. 너무 오래 걸려요.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두학 의원님은 전직 물론 이제 한국당 계열의 당에 계셨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이두학 의원께 따지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정상화를 해놓고 들어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경제 원탁회의 문희상 의장이 제안해서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받아들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수현 실장하고 홍남기 이제 부총리가 나오면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따지고 싶은 거 시컷 따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저는 황교안 대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 문제 아닙니까? 물론 대표도 관여하는 거지만 원내 문제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확실한 강단을 좀 가지고 대표한테 얘기해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또 경제 원탁의 얘기까지 나왔다. 원래 경제청문회는 원래 그 정상화의 조건은 아니었는데 경제청문회를 제기해서 경제 원탁의 얘기까지 왔어요. 정치권이 어떻게 100%다 얻습니까? 그러면 국회 일단 들어가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다 된 다음에 들어가자면요. 날 셉니다, 그야말로.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회를 일부러 안 열려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그야말로 합리적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데 전 야권이 지금 국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들 입장에서 봐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아까 목선 얘기했죠. 근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혜원 의원권도 있죠.
전 제가 야당이라면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바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전직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현직 의원들이 좀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표를 얻어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 때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고소 고발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국회 정상화 명분으로 하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서로 쌍방 취하를 예. 해요. 쌍방 취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또 부분은 안 된다고 또 입장을 고수하고 강경하게 있죠. 나오니까 그 문제가 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 좀 해결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좀 계셔서 원내대표 입장은 또 막 현역 의원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일정 부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단순히 제기하고 있는 네. 세 가지 조건 이외에도 약간 좀 그런 내부의 문제도 고충도 또 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는 예.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명분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야당이 실력을 발휘할 건 국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곧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할 텐데 근데 좀 여당이나 대통령도 조금 더 이제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그 야당의 지지자들 중에 또 반대하는 분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점의 문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만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단은 여러 네.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궁색하잖아요. 청문회만 하고 국회는 안 연다? 그런 걸 우리가 별개라고 형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별개라고 얘기하는 자신들 주장이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서 따질 건 좀 따져야 되겠고, 뭐 따져야 되겠죠, 당연히 청문회니까. 뭐 윤석열 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시각이 전혀 다르니까 그건 뭐 좋습니다, 그건. 그럼 국회 정상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명분이잖아요. 자꾸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손을 어디까지 내밉니까? 저는 이 국회 정상화의 명분을 자꾸만 얘기들을 하는데요. 민생보다 더 큰 명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원하잖아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잘잘못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장외투쟁에서 여권의 잘못을 지적해 왔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얼마나 훌륭한 명분입니까? 거기 뭐 자꾸 대통령이 더 내밀어라. 뭘 어떻게 해라. 무슨 야당 의원들이 뭐 국민들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 예.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난 전 야당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 정말 이상해요, 정말. 그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요. 저도 뭐 정치학 전공하고 옛날 정치판에 좀 있었는데 좀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한국당의 이 행태나 태도가 예. 대단히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다.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또 최 교수님 정치판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얼마나 국회 지금 하는 게 판이죠. 정치에 그게 대한 그 어떤 정치권입니까? 국민들도 많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일부러 의식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한국당 얘기 좀 할게요. 인재 영입해야 되겠죠. 총선 앞두고 그렇죠. 뭐 이번에 저기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 지명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많은 선배 기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검사들까지 또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저희들이 접하기로 했는데 유명 인사 이름이 벌써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 의사하게 이게 의사 별개로 거론되다 보니까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한국당은 이게 뭐 좀 띄우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총선 체제로 뭐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총선 체제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 원장님은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 보면 여당이 총선 체제로 들어가서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도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근데 이랬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은 진작에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서 공천 룰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병참 기지라 그러면서 양정철 원장이 뭐 전국을 누벼요 지금 국정원장 만나고 나서는 전국을 누비는데, 근데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그 인적인 쇄신 외에는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 실정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목선
그 북한 어선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경제와 관련돼서는 야당에선 벌써 정책 자료집 같은 것도 냈고 뿐만 아니라 징비록도 냈어요. 징비록도 내서 거기는 보면 2부는 다 통계 자료예요. 그냥 주장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만 돼 있지만 이게 언론에 별로 보도도 안 되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약, 정책 자료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게 이렇게 인재 영입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 이렇게 나오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중도층으로 좀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외연 확대나 중도층으로 가는 모습이 이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면서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또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무당층인 사람들을 흡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인재 영입하려고 그러면 저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저도 인재 영입을 위해서 좀 알아봤더니 안 들어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시는 뭐라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네. 다들 거절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야당이니까 이제 저는 경제 관련 이제 그걸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 이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망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도 있고 또 허락하신 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인재 영입 의사를 밝히는 게 그런 총선 그리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좀 네, 너무 제가 오늘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저도 뭐 좋은 얘기 많이 듣네요 지금. 근데 저는 박찬호 씨나 이국종 교수 이런 분들 뭐 좋은 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자산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거론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명하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 뭐 정말 그 의학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죠.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나 아, 합니다만. 프로죠, 프로. 아, 그럼요. 저희들이 프로는 흔히 거기서 프로라고 탑이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거죠. 근데 정치라는 거는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 그 시민사회 이해를 반영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그러한 고도의 작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치라는 게 언제부터 희화화가 돼가지고 아마 다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정치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자유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다 선거권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 어떠한 경로로 통했던 간에 예. 그 이름 인지도 위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자꾸 거론되면 당의 이제 인지도도 올라갈 테니까 저는 뭐 그걸 나무라진 않아요. 한국당이 저런 분들을 거론하는 거 전 그건 요만큼 나무라고 싶지 않은데 단지 그런 정치권의 행태는 제가 좀 비판하고 싶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들어온 건 어쨌든 사회적 약자나 소수들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름 많이 난 사람, 기업에서 출세한 사람, 그리고 고위 관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의미가 반감돼요. 시민들의 이해를 반영한 인사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고위 관료, 그다음에 고위 기업 임원들, 예. 그다음에 무슨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 뭐 교수는 적지만 언론계 유명한 인사들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는 게 뭐 전혀 뭐 적절치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을 위주로 하는 거는 한국 정치가 그래서 잘 된 게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정말 일 잘할 사람을 공천을 해야 그런 한다는 분들을 말씀이시죠? 공천하세요. 이름 난 사람만 자꾸만 찾아다니는 것은 뭐 당으로서 당장 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좀 점진적으로 그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 행태는 좀 우리 정치권이 좀 고쳐 나가는 게 알겠습니다. 어떤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뭐 하신 말씀 네,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은 기존의 고위 관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보수가 문화 예술이 약하잖아요. 체육 분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찬호 씨도 이름이 언급되는 거고 이국종 교수는 뭐 중증외상센터 사실 저희가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이공계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치권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배려하고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4차 산업 그죠? 새로운 공유경제 이런 모델을 이렇게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다 사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검토 대상이고 그리고 이분들도 아직 확정적인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인재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 통합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훈클럽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애국당보다는 일단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통합 움직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보수 통합 문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의 선거를 보면 한 수도권 지역이 150석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통 2,000표 차이로 2,000표 이내에서 등락이 결정되는 예. 게 한 30곳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되면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은 선거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 선택을 못 받으니까 보수 통합인 거고, 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야당으로서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려면 의석수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정책에 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는 이 통합이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벌써 이제 이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근데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은 또 불쾌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의견의 예.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네.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당대당이든 아니면 사실 사람들을 보든, 그리고 우파 전체가 통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사람들 우파에 대해서는 뭐 무소속으로 나오면 또 그 부분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파 불가피하다. 통합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노력. 예. 선거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홍문정 의원이 탈당하면서 뭐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인가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보수 쪽 움직임, 그러니까 이 뭐 보수 쪽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순 교수님? 글쎄, 뭐 홍문종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잠시만요. 최규순 잠깐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엔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신임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 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임 이호승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은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기획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대 핵심 경제 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교체 발표를 했습니다. 김수현 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갈리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에, 그리고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경제수석에 임명이 됐습니다. 예, 네.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올해 57살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현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계속 수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경제수석에 임명된 이호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고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 IMF 선임 자문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예, 자, 갑자기 청와대 인사, 특히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장하성 실장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 일단 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를 했다.
경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문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뭐 저도 지금 방금 본 거라서. 예, 예. 근데 지금 경제원탁회의에 그 김수현 정책실장 이제 뭐 전 실장이 예. 됐습니다만 나오면 이제 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개혁 이런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경제. 어떤 이분을 지금 다시 정책실장으로 기용한 걸로 봐서는 현재의 정책 여러 가지 그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재벌 개혁을 통해서 뭔가 좀 정책을 더 다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경제수석도 1년 정도 됐나요? 지금 윤종원 수석이 1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경제 라인 좀 전반적으로 교체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야당이 굉장히 비판할 것 같네요. 일단 뭐 또 돌려막기 인사다 이런 식의 비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김상조 예. 참 어떻게 같은 뭐 야당 전국 좀- 돌파 카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사가 항상 대통령에게는 있는 그 아주 좋은 카드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돌파 카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제 뭐 그 야당에도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보내는 시그널인데 경제는 항상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두 명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투탑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질성 인사로 보이는데요. 이제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시그널은 지금까지 오던 경제 정책을 조금 일정 부분 변환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좀 수렴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제수석은 봤을 때 뭐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예. 보이는데 근데 정책실장이 김상조 실장인 걸 보고는 그럼 이게 일정 부분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재벌들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책실장으로 와서 그럼 일정 부분 우리가 경제 좀 붐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정하게 하는 공정한 경제 그리고 예. 재벌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예. 거고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제 심리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까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또 시장이 어떤 평가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